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렵게 시작됐지만 기간 연장과 증인 채택 등 걸림돌은 여전해서 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고 감사원은 이제 통계 조작 의혹으로 전 정권을 향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설 변호사님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네. 아마 당일날,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뭐 그냥 뉴스 아마 출연을 할 것 같고요. 당일날이요? 방송 출연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성탄절 이번 일요일인데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좀 모이고 이런 장소들은 사람들이 좀 꺼려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 성탄절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주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본격 활동 개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이 지났고 또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사든 국조든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통해서 하여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 다음에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제가 진작에 여러분들 뵙고 말씀을 듣고 해야 했습니다만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회의만 결의하시는 거는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거 주면 이거 할게 이거 하면 이거 줘 애들 장난입니까 국회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가 이 안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정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은 네, 지난주에 국정조사는 여당도 참여한다. 그럼요. 조사위원들을 다 바꾸는 한이 있어도 참여한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렇다면은 이거 미리 이미 참여한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이 협상 카드로 좀 활용을 했던 건가요? 뭐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뭐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뭔가 명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가족 면담을 무슨 어떤 명분처럼 써먹은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복귀를 해야 되고 또 뭔가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영 원내대표가 유가족 협의회랑 이제 면담하기 전에 복귀한다라는 방침은 이미 서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복귀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국이 얼어붙었지만 대통령이 또 그걸 사실은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넘기면서 여당도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복귀했다. 그리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금만 더 늦어졌으면은 지금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 청문회 일정이 어그러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에 잘 그나마 정치력 발휘해서 복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만시지탄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참 저는 그 국민의힘이 왜 이번 이태원 참사를 이렇게 잘 다루면 오히려 본인들한테 득이 돼요. 그러니까 참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죠. 왜냐면 저번에 국정조사 합의도 유가족의 면담 이후에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참여 자체도 유가족을 만나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뭐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려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으로서 이걸 이용해 먹을 생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그랬는지 그리고 이 정말 어찌 보면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의 어떤 그 뉴스를 듣고 들었던 게 이 생때 같은 정말 20대 초반의 네.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여기 부모님들이라든지 남은 가족들 그리고 남은 어떤 희생자들의 지인들 왜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단순히 길 가다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 그다음에 뭐 책임자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국민의힘도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오히려 본인들의 당 지지도를 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잘 대처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피하려고 하시거나 너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없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여권 인사에서는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 그것이 자칫 또 망언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근데 여당이잖아요. 예. 집권당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요. 야당이 만약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이걸 뭐 여당이 뭐 민주당이 뭐 잘못됐니 안 했니 이런 얘기 안 해도요. 국민들이 바로 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민들레나 이런 데서 막 명단 공개하고 이랬을 때도 국민들도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걸 국민의힘이 지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시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유가족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저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아니, 유가족들이 무슨 정치 성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참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책임지고 뭐 좀 규명도 하고 해라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아니, 이 유가족분들 중에 뭐 쉽게 얘기해서 한 30%는 민주당 지지하실 거고 30%는 국민의힘 지지하실 거고 중도 무당층도 한 40% 있으시고 그런 거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스스로 이분들을 적대시하고 마음의 벽을 쌓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영 의원이라도 저렇게 해서 뭐 만나고 하니까 다행이지. 저는 그래서 저희 당 의원들이 우리 유가족분들 좀 직접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저 슬픔을 좀 공감을 해야지. 아니 본인들이 자식 잃었다 생각하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무튼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전반적인 기류가 그런데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더 정쟁화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쟁화하고 왜 있다. 그러냐면 저는 창원시의회 정말 뭐 이름도 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정말 그런 본인 자식이 그렇게 이런 됐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걸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근데 이걸 당연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시도당 차원에서도 비례의원이 제명을 해야죠. 아니면 중앙당에서 당연히 제명을 해야죠. 아니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의 윤리는 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필요하라고 있는 게 윤리위예요. 근데 이런 정말 어찌 보면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이 공감할 수 없는 말. 그냥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나? 정말 저는 너무나 좀 이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이 모골이 송연이란 말이 정말 드는데 전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그 감정이 또다시 드는데 좀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제지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유가족분들 만나가지고 뭐 이게 철저한 진상규명도 얘기하고 배상과 보상도 얘기했습니다. 배상 보상 물론 필요하죠.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배상 보상을 얘기할 땐가? 제가 유가족이면은 배상 보상은 차치하고 이런 문제되는 발언 한 사람부터 일단 처벌도 좀 하고 뭐 당에서 징계도 좀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을 꺼내야 된다라고 저도 느끼고요. 서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저희가 이제 당대표까지 윤리위가 징계하는 당이 되다 보니까 뭐 누구는 징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뭐 아니 당대표까지 날리는 당인데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사람들은 이거 좀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들께서 아니 저도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지만 예. 국민의힘 구성원의 한 90% 정도는 이런 말한 사람들 싫어할 겁니다. 예, 아니 뭐 말이 그렇죠. 되냐 예,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중앙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전부 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저를 위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에서 그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있고 또 정부 쪽에서도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49제에 참석을 했어요. 네. 49제에 참석을 해서 당연히 유가족들은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사과를 네.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당황하면서 음. 30초 만에 자리를 떴어요. 그러니까요. 마치, 그러니까 뭐, 한덕수 총리가 가고자 했던 마음은 참 저는 높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개인의 자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개인의 자격으로 가고자 했더라면 경호원 없이 그냥 갔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래도 공식 수행을 하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한다면 유족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어떤 사전의 통보도 없었고 온다는 말도 없었고 왔는데 대한민국 총리가 왔어요. 예. 그러면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근데 왔는데 그러면 말이라도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러 왔다 그렇죠. 이렇게만 예, 예. 유감 표명을 했었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네, 수고하세요 네,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오히려 빠져나왔다는 이것을 의도했다는 듯이. 그러니까 가자마자 아이 가세요.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유족의 말에 아 예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네. 거예요. 뭐 가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부적절한 게 옆에 그 뭐 신자유연대인가 뭐 예. 저는 뭐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악수하면서 아니 뭐 분양을 드리려 했더니 이것도 못하게 하시네요라고 얘기하면서 갔다라는 그 자체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 측 인사들도 그렇고 사실은 여권 인사의 그 망언 막말이 그 비대위원들 또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창원시 의원만의 일이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시 의원만의 일이다 그러면 저희가 아니 뭐 이 사람만 징계하고 끝내면 되는데 자꾸 비대위원이면 저희 당 지도부인데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저도 비대위원장이 따끔하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이럴 거면 왜 갑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저도 보면서 좀 이게 진짜 답답하다. 아니 뭐 본인이 대통령은 아니니까 가서 아니 뭐 제가 총리로서 뭐 이 네. 자리에서 제가 100%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분들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못하지만 제가 대통령께 잘 전달하고 정부 입장을 가지고 또 금세 다시 돌아오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시간이 몇 초냐 몇 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소통하고 공감하러 갔느냐 아니냐는 이 국민들이 그렇죠. 딱 느껴지시잖아요. 예. 아니 유가족들이 그러면은 뭐 총리 왔다고 거기서 박수 치면서 우리 총리 오셨네 그러겠습니까? 예. 절대 그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총리 입장에서는 가서 이제 마음 아프신 것도 듣고 쓴소리도 듣고 와야 되는 자리인데 아니 나는 뭐 그냥 와봤으니까 뭐 됐습니다. 또 무단횡단을 왜 해요 이거? 이제 도망치듯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이면은 빨간불에 건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네. 경호적인 문제가 있고 예. 그런 오픈된 공간에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은. 근데 총리 솔직히 물론 총리도 중요합니다만은 누가 한덕수 총리 잡아먹으려고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정말로 경호 문제 때문에 그 교차로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 정식으로 신호 통제를 요청해가지고 신호를 바꾸고 건너든지. 네. 아니 일국의 총리가 빨간불 있는데 막 건너가지고 신고당하고 이거 저는 좀 전체적인 이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다. 네. 마음도 그렇고 이 어떤 형식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주변부의 일들이 있고 지금 이제 핵심은 국정조사로 모아집니다. 또 국정조사 가운데서도 내년 초에 열리는 청문회 이것이 국정조사의 꽃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가 제대로 안 온다. 네. 그러니까 이 청문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런 어떤 정부 안에서도 저런 기류가 흐르고 유족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적대적이고 민주당이 이런 거에 대해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다 정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단 뭐 이 기류가 빨리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청문회 전까지 해서라도 조금 이 기류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런 부분 뭐 대외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면 뭐 대통령이 뜻만 비치면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협조를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만 저는 의사표시만 있었어도 뭐 공무원들 다 그런 길을 잘 읽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이걸 밝히는 게 뭐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지금 보십시오. 특수본의 수사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오히려 용산경찰서장까지만 아니면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용산구청장까지만 딱 하고, 예상하는 네, 정도죠. 거기까지만 하고 말 건가요? 이게 그 사람들만의 책임인가요?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윤희근 경찰청장, 그 다음에 뭐 행안부 장관.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저는 한덕수 총리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아니 이게 이 사건의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에서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국민의힘 책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 네,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지켜져가는 모습이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 책임지는 모습의 첫 번째가 어떤 태도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조사 요구부터 좀 철저히 그럼요. 예, 임해달라.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예. 첫 번째는 원래 자료를 잘 안 내놓습니다. 원래 기관들이. 그렇죠. 국정조사 원래 그래요. 똑같잖아요. 국정감사 네, 때도 네, 보면 본인들 기관의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의 자료는 원래 안 내놔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협조적인 느낌이 아니니까 이게 더 부각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뭐 정부가 유가족들이나 우리 뭐 이런 거에 막 협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 기관에서 좀 안 내놓는다 해도 아 걔네 뭐 원래 그렇지 이럴 텐데 이게 사실 국민들도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이제 서울시나 뭐 이렇게 뭐 행안부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얘기 잠깐 나눠보면 이거를 준비하는 분들도 아니 솔직히 이거 다 나온 거 아니냐.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에서 112 대대로 대응 못하고 기동대 안 보내고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사실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몇 분 건너서 들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정치적인 책임이 됐든 예방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면이 됐든 그거 알아보자고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하는 분들도 아, 우리가 뭔 잘못이 있어. 이거 우리가 뭐 어쩌라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거 좀 아니 정말 문제가 없으면 뭐 오픈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좀 협조적인 자세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정조사가 지금부터 이렇게 터덕거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기한을 연장을 요구를 할 테고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연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조특위 위원들도 사태를 반려시키고 이제 뭐 의사를 철회를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 단계부터 저는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았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준비가 참 어려운 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어찌 보면 당초에 이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합의를 할 때는 12월 2일 날 이게 합의가 됐을 것을 전제로 해서 45일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45일을 했던 건데 어찌 보면 지금 반 이상 그냥 허송세월 하고 보내버렸고 남은 기간이 정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충실한 국정조사가 되는 것이 저는 이게 여당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우리가 보도의 본바에 의하면 특검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유가족 측에서도 요구를 했던 것이 국정조사와 특검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국정조사가 부실하다. 누가 봐도 야 이건 너무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특검으로 가는 어찌 보면 정당성을 국민의힘이 부여해줘 버린 꼴밖에 안 돼요. 오히려 여기서 충실하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의 이것은 법적인 책임, 여기까지는 정치적인 책임 이것이 명확해지면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근데 이게 불명확하게 끝나버리면 이게 오히려 정치적 책임질 사람들도 사법적인 책임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기간을 조금 다소 연장을 해서라도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간 연장이 안 되고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특검까지도 갈 수 있으니 국민의힘 지도부도 연장에 결국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해도 전혀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정말 이 참사의 어떤 중대성과 별개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뭐 아마 이거는 저는 정말 모든 거 다 공개하고 해도 뭐 정말 뭐 이렇게 뭐 총리 뭐 장관 이렇게까지 사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만한 사건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 당 지도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숨길 이유가 저는 없다. 이제 다만 국정조사가 뭐 청문회를 했는데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국민들께서 봐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했네라고 하신다면은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 의구심이 남아있다고 하면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저는 우상호 의원을 좀 칭찬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은 게 예. 제가 이제 저희 당의 보좌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나름 잘 해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준비를.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정할 부분만 좀 남겨놓고 뭐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뭐 조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해왔고 예. 그래서 저희 당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문회 진행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큰 문제는 없다. 예. 현장 조사 기간 보고 이렇게 하고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된다면 또 기간 내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여당의 문제점, 또 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좀 미온적인 태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민주당의 또 신현영 의원, 신현영 현영 의원. 의원이죠. 예. 닥터카에 탑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구급차가 좀 늦게 도착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이게 직권남용이나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고발도 당했어요. 네, 뭐 그 고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거기 시민단체 출신인데 일단 신현영 의원이 어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뭐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편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참 아쉬움이 남고요. 예. 왜냐하면 본질이 이런 건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본질이 이제 덮어진 거예요. 예. 어찌 보면 본인은 이제 참사 현장에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떠한 그 역할보다는 의사로서의 네, 본인도 의사니까. 네. 본인이 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서 참사 현장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랬는데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 본인이 사시는 곳에서 이태원까지가 그냥 멀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택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자가용을 타서라도 갔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같이 움직여야지 좀 참사 현장에서 조금 예. 이렇게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 마음이 앞서서 이제 같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그 진짜 이 초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닥터카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지금 신영 의원 말로는 당시에 경기도 팀들, 그러니까 팀의 팀들, 수원에서 출발한, 의정부에 출발한, 고향에서 출발한 어떤 이 팀들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현장이 이미 거의 이제 끝났다. 마무리돼서 네. 뭐 별로 할 일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앞서갔었으면 20분이라도 늦어진 것이 문제가 되니까 앞서갔었으면 그래도 소중한 생명을 한 명에 더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예. 어떤 이러한 그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신영 의원이 이번에 본인이 이번 논란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반성을 하시리라 보고 예. 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물론 가서 참사 현장에 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사진을 찍으러 가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진도 그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들께서 이거 너무 쇼 아니냐, 이거 예. 위선 아니냐 예.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디맷 그거 타고 간다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 뭐 가면서 상의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15분 있다가 왔다 이러니까 이거 15분 하려고 그러면 그 그렇죠. 닥터카까지 예. 타고 이렇게 가야 되냐. 그 만약에 상황이 다 끝난 상황이었다 이러면 택시 타고 갔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는 예. 그런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면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싸잡아 욕먹습니다. 요새 국회의원들 보면요, 혼자 택시도 잘 타고요, 예. 지하철도 잘 타고 예. 다니고 이 사람들 많아요. 뭐 전부 다 뭐 닥터카니 뭐 관용차니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신현영 의원이 뭐 악의가 있었다고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간혹 가다가 좀 감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좋은 뜻으로 한 건데 해도 너무한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입장 바꿔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뭐 분당에서 오는데 닥터카 불러 탄다고 뭐 분당 차병원에서 오는 닥터카가 한 20분 늦어졌다. 민주당에서 박수 칠 일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또 어찌 보면 하나의 일탈인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과한 면은 있다 생각합니다. 예, 합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년 개각설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등 조체 폭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신년 개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개각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야죠, 걔가. 뭐 이제 몇몇 장관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사실 뭐 나머지 장관들은 그렇게 큰 관심은 아니고 예. 이상민 장관을 개각할 거냐, 이제 뭐 그 외에 뭐 산업부나 뭐 복지부나 뭐 여러 예.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행안부 장관의 거치 문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임 건의안까지 했는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좀 기다려보자. 이거 거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개각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그 해임 건의안으로 아마 불명예 퇴진보다는 예. 어떤 명예롭게 퇴진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도 다음 총선에서 아마 좀 기용을 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갈 때라도 명예롭게 나가야지 이게 또 다음 총선에서도 영향을 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지금 저는 어찌 보면 이러한 그 개각에 대한 내용도 어디서 출발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당대회와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예. 지금 당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지금 룰도 개정이 돼버렸고요.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권 주자들을 누가 과연 윤심의 낙점을 받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 유력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뽑히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예.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연 낙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내각이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 새롭게 낙점을 받을지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래서 이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려서 아마 지금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개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저희가 따로 주제를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조금 다른 이야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제 사실은 연말이라든지 신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운영 철학을 밝힌다거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좀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왔는데 그 대신 대국민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국민 보고는요, 사실은 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쇼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예. 짜여진 틀에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 저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과의 대화할 때도 이거 솔직히 쇼다라고 얘기했었고, 이게 정부가 바뀐다고 쇼인 게 갑자기 쇼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저는 뭐랄까, 국민들이 막상 대통령 앞에 오시면은요, 세게 질문 안 합니다. 못하죠. 그러니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국민을 모시고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의제라든지 질문 방향성은 어느 정부든 조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기자회견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기자회견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저는 도어 스태핑 뭐 안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 안 하니까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그날 정쟁 이슈만 막 나오다가 요새는 어찌됐든 문재인 케어니 노동 개혁이니 내용 있는 얘기들이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두를 꺼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신년에 너무 바로 하기가 뭐 좀 준비가 덜 됐다거나 뭐 한다면은 뭐 1월 첫째 주가 아니라 뭐 1월 말이 돼서라도 저는 기자회견 사실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고대회로 퉁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자들에 대한 지금 계속된 어찌 보면 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뭐 예. 어떤 거부감 이게 발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자들을 멀리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예.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회견 형식과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이 왜 해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본인들은 보고대회라고 하는데 뭐 이 부분 그걸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모두 다 해소해 줄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의 육성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 다음 연도에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있고 경제 지표도 그렇게 그렇죠. 가르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를 믿고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 갈 테니까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해내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지. 예. 아니 정책 각 부서의 정책 현안 보고야 뭐 그건 뭐 보도자료로도 충분하고 뭐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고 뉴스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 왜 피하려고 하는지 얼마 전에 그 논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제발 이게 쇼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쇼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앞에 국민과 같이 예를 들어서 한 세트장에서 그것도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는 어느 정도 건데 저율은 다 있죠. 당연히 네. 리허설 하는 거죠. 리허설 하는 걸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리허설 할 수 당연히 있죠. 문재인 정부 때도 다 리허설 했었어요. 그건 누가 리허설 못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럼 질문자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도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자유질문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뭐 선택 사항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정말 저는 그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냐면 그 후속 처리가 문제예요. 항상 논란을 더 키워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얼마 전에 우리가 돌발 영상 그냥 웃고 뭐 돌발 영상 자체가 약간 가볍게 라이트하게 그냥 지나가는 뉴스예요. 근데 꼬집은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위트 있게 조금 비난도 하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뭐 어떠한 그 순수성을 더럽혔다. 도대체 그걸 이렇게 본 사람이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유가 좀 없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그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이 소통을 굉장히 그렇죠. 강조해왔어요. 그러면서 용산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고 또 용산에서 출근하면서 자유롭게 좀 이야기하고 뭐 김치찌개도 끓여서 같이 먹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실은 언론이 너무 악의적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은요 원래 친절한 게 그게 본연의 역할이 아니에요. 원래. 모든 권력이 지금까지 역대로 다 악의적이라고 이야기해왔어요. 그럼요.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냐? 원래 언론이요 잘하는 거 칭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그래서 뭐 저는 약간의 재정비 기간을 가지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도어 스태핑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거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자회견 같은 걸 좀 하겠다라는 게 돼야 되고 제가 이제 당내에서 이거 좀 기자회견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사석에서 하면은요. 예. 저희 당에 있는 사람들 뭐 맨날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는 뭐 1년에 한 번 했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집권한 거잖아요. 맨날 무슨 뭐 문재인 정부는 안 했는데 그런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얘기를 안 하면 저는 국민들이 몇 달 지나잖아요. 당장 얘기할 거라고 봐요. 이럴 거면 용산 왜 갔냐. 예. 그냥 구중궁궐 청와대 있지. 얘기 나오기 전에 이거 세팅해야 된다. 차라리 지금 국민의힘 며칠 전에 나온 저는 그 보도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그 시사 패널에 대한 어떤 성향을 보고 이게 과연 이게 그러니까 여당 패널이 맞냐. 예. 보통 이제 시사 방송이나 뉴스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여야를 한 명씩. 근데 이제 뭐 일부 여당 출신 패널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굉장히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이다. 예.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댓글에 제 얘기가 많더라고요. 거기 몇 명 꼽히는 사람인데 천하람 혁신위원도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포함되는 걸로 저희 알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위험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는 근데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각 방송국에 이런 뭐 공문을 보낼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지금 그걸 방송국에 보내서 본인들이 그렇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저는 대언론관이 정말 이게 80년대 예를 들어서 정말 전두환 때 정말 방송 통폐합하고 뭐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것까지는 아니기를 아닌데. 정말 바라고 근데 좀 있습니다. 올드한 건 맞아요. 아니 언론이 어떻게 다 박수 쳐줍니까? 그래서 그리고 물론 언론에서 약간 이제 실제보다 과하게 보도하거나 팩트체크가 덜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병가지 상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정작용하고 그런 게 나오면 또 논평으로 반박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뿐만 아니고 국민들도 조금 그 잣대가 관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권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권력을 준 거니까 국민들이. 그 언론도 똑같이 그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또 어떻게 좀 삐뚤어지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좀 국민과의 소통의 접점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뽑아왔습니다. 일단 룰을 100% 당원 투표로 선출을 하기로 하고 1, 2간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일단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일단 윤심의 힘? 일단 뭐 당명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셨어요, 이번 질문.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항상 이게 맞는 방향인가요?
이게 저는 어떤 현대적인 어떤 지금 국민들 참여도를 정치권에서 이제 도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당원들의 참여, 그리고 당원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역행해서 오히려 당원들로만 하겠다?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특정히 유승민, 넌 절대 안 돼.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만 따르는 당 대표를 바라는 예. 어떤 그 의도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가 특히 그렇죠. 도입됐다는 것은 이제 막 나와서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한 명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한 명의 후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죠. 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경선 개입이다. 그 박근혜 대통령도 경선 개입으로 2년형 받았다. 우리가 사실 법조인으로서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확언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약간 징역 2년, 공천 개입했고 이거 경선 개입 불법이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사건을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검사 시절에 하셨던 사건.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쿠션을 돌려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경선 개입, 불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거는 진짜로 그 공직 후보자 선출하는데 막 여론조사까지 돌려가지고 막 이런 거고, 그냥 대통령이 그 100%로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의견을 얘기한 거랑 좀 궤를 달리하는 거라서. 예.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랑 비슷하다는 생각. 약간 뭐 생뚱맞다면 생뚱맞지만 예. 뭐냐면 타이밍이랑 속도가 안 맞아요. 저는 당원 100%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고 의견 수렴하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대표는 당원 100%로 해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의당도 100% 당원 투표를 하고 민주당도 최근에 늘리기 전까지는 9대 1이었습니다. 예. 거의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대표로 뽑는 거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안 맞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정당들보다 국고보적을 많이 받습니다. 예. 게다가 각 정당이 지역구도라는 게 아직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저희도 여론조사 넣어놓은 거거든요. 박근혜 옛날에 한 18년 전에. 근데 이걸 갑자기 없애겠다. 게다가 전당대회 국면 돌입하고 누구 주자들이 이름이 떠올랐는데 예. 전당대회 주자 이름이 떠오르고 나서 룰 바꾸면 안 돼요. 그렇게 그때 룰 바꾸려면 사람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검수완박이랑 비교를 했냐면 저는 검찰 수사권 박탈해가지고 중수청 만들자는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검찰이 무슨 성역입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검수완박 비판했던 거는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 다 끝나가는데 이미 갑자기 수사도 예고돼 있고. 네, 몇 달 뭐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막 해가지고 중수청 논의도 하기 전에 검찰 수사권도 뺏겠다. 이게 말이 되냐 했던 건데 저는 저희 당이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아니,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보수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보수 정당의 기본 성격인데 당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뭐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당의 헌법이라고 하는 당헌을 막 바꾸면 민주당이 앞으로 뭐 날치기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무리하게 뭐 추진할 때 저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다. 예. 그런 이야기들 충분히 가능은 한데 천 변호사님도 이번 주제를 좀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이게 또 좀 슬픈 얘기가요. 아니 무슨 서로 못하기 하는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적대적 공생관계도 아니고 국민의힘 주제만 나오면 설 변호사님이 신나고 민주당 주제만 나오면 제가 같이 하자. 신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가 공문을 안 받죠. 좀 있으면 저희 공문 오면 어떡합니까? 이 여당 인사가 너무 편중돼 있다. 저는 뭐 당협위원장이라서 괜찮아요. 당협위원장한테 뭐 여당 당무감사가 남았습니다. 아니 왜 또 슬픈 얘기를 하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실제로 국민의힘의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소위 보수 언론들도 다 입을 모아서 이거 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윤계 후보는 단일화할 필요가 없겠어요? 일단 아니 단일화를 왜 해요? 지명만 받으면 되는데. 한 분한테 뭐 지명만 받으면 나머지 분들이 거기에 이의를 다시겠어요? 아니면 반항을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저는 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몸집만 키워주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저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전당대회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여기에 그냥 결심 아직 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본인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본인의 어찌 보면 당 내에서 저는 당 내에서 지금 예를 들어 100% 변경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당 내에서 지금 말씀을 안 할 뿐이지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전하고 있다 예. 생각하고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또 당대표 바꿔야 될 때 또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룰을 너무 쉽게 바꿔요. 이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 지금 당원 당규가 굉장히 저번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면서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만에 하나 되잖아요. 만에 예. 참여를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 되더라도 최고위원 4명만 손 잡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비대위로 다시 바로 넘어가게끔 당원 당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정말 이게 뭐 진짜 어떤 사람 쫓아내려고 바꿨다가 또 어떤 사람 못하게 하려고 바꿨다가 그럼 나중에 도대체 언제 이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걱정입니다. 저도 뭐 요새는 뭐 좀 약간 자조적으로 당원 1조 1항에 이준석, 유승민은 당대표 못한다라고 쓰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냐. 네, 저는 뭐 생각하고요. 한 두 가지, 저는 뭐 동의하는 지점도 많고 예. 한 두 가지 정도인데, 근데 첫 번째는, 저는 결선 투표 지금 상황에 룰 바꾸는 거는 당연히 안 좋지만, 대통령의 지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경쟁으로 풀어놓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명이라는. 아니, 근데 의견도 이제 있는데? 약간 자유경쟁이죠. 그러니까 친윤 중에 경쟁해서 1등이 알아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물밑에서 장제원 의원도 도울 거고 뭐 이렇게 조직표도 도울 거고 하지만 어찌됐든 모양새 자체는 자유경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덜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지명을 대놓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만큼 그럼 타격이 너무 크죠. 얼굴 구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물밑에서 뭐 누구를 돕겠다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유승민 의원 체급 키워준다. 저도 동감입니다. 네. 원래 그렇게 핫한 분이 아니거든요. 예, 저한테는. 예. 너무 핫해졌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 유승민 의원이 이번 대선 이후에 은퇴한다는 얘기도 정계 맞아요. 은퇴설도 본인도 있었어요. 거의 실제 또 언론 지상에서 많이 안 나왔고 네. 활동을 폭을 근데 이제 많이 줄였었죠. 경기도지사에 그래도 희망을 품고 나가셨다가 예. 정말 뒤통수 한번 세게 맞으시고 정말 정계 은퇴로 가는구나 했는데 다시 지금 이게 살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어찌 보면 차출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출마인데 근데 소영길 대표로서도 나쁘지가 않았던 게 정치인은 출마를 통해 예를 들어서 지더라도 다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출마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유승민 대표가 뭐 이 정도가 됐으면 참여를 해서 맞더라도 정말 예. 두드러 맞더라도 오히려 잘 맞는다라는 어떤 평가가 돼야지만 나중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가장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많이 희석될 됐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며칠 전에 참 나름 여권의 핵심에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이 대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예, 저는 오히려 내가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 가능성도 아예 죽은 가능성은 아닌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통계청 또 국토부의 정책 관련 통계를 조작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일단 이 부분이 네. 소득주도 성장 그 부분하고 또 부동산 이렇게 그렇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위법한 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감사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소주성 관련해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소주성 엄청 띄웠죠. 근데 2018년 1분기인가? 이게 딱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제 하위 20%, 그러니까 소득 1분이죠.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뜨악한 거죠. 아니,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랬는데, 이제 통계청 말고, 뭐 무슨 보건, 무슨 연구원인지 이런데 연구위원이, 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은 소득이 오른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통계청장이 그거를 갖다가 썼어요. 그 청와대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그 보고서를 만들었던 연구 책임자가 통계청장으로 가요. 그렇죠. 아니, 이거 이름을 이게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당연히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통계청장도 나가면서 되게 뼈 있는 얘기 해요. 나는 너 통계 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최근에 JTBC 보도 보면 이거 압박 많았다 막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감사는 해야 된다. 다만 정치권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너무 뭐 단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게 있고요. 짧게만 더 붙이면
부동산이 있잖아요. 예. 제가 당시에 서울에 전세 살고 있던 집 예. 3배 올랐어요. 예. 최근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2배 남짓이 됐는데요. 그때 부동산 감정원에서 주택 11% 올랐다, 아파트 14% 올랐다 그랬어요. 예. 3년간. 예. 그거를 누가 납득을 합니까? 당시에도 이거 좀 장난하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걸 우리가 대장주라고 흔히 불렀죠. 예. 근데 당시 감정원에서 이 가격 많이 오른 대장주 아파트들을 통계에서 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히려 통계의 극단이다, 아웃라이어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극단이 아니고 얘네들이 가격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이었는데, 주역을 빼놓고 통계를 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판단이냐, 아니면 윗선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냐, 이거는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고 당연히 볼만한 문제를 봤다. 이런 아니, 말씀이신데. 근데 통계라는 것은 어느 정부나 본인들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뒷받침해주는 통계 자료를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라는 것 자체도 뭐 제가 통계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전문가가 아니면 뭐라 하긴 뭐하지만 통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어떠한 표본 집단을 넣느냐, 그리고 어떠한 요건을 넣느냐에 따라서 통계 수치가 다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제 잠잠하시다가 다시 한번 충성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그걸 통계 조작 의혹이라고 하거든요. 예. 조작이란 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숫자를 바꾼다든지 숫자를 예를 들어서 왜곡을 한다든지 이게 허위의 어떠한 기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통계치라는 것은 같은 표본 집단을 보고서도 다른 각도로 나올 수 있는 게 통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떤 정부,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 소득주 선장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해서 통계를 밑받침해서 보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뭐 지금 통계청장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뭐 오해가 있었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과거 정부에 대해서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예. 해서 전부 사법 처리하려고 지금 폼을 잡아가는 형국인데,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다음 정권 윤석열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통계 다 가져와서 다 감사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통계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약간 과정상의 문제는 있어요. 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이런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통계를 너희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너희 정부에서 이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한다면 지금 통계청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당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 이게 거의 조작까지 갔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모르겠습니다. 있는 숫자를 막 바꿔치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리한 샘플 빼고 유리한 샘플 억지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하다 보면 뭐 이렇게 비는 칸들 나오잖아요. 뭐 그거를 막 임의로 뭐 하고 이런 식의 이게 통계 마사지를 넘어서 통계 조작까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먼저 이거를 다 들여다보고 이 방식이 먼저 다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허점이 나올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 허점을 가지고 검찰이 또 그걸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형사처벌로 이어나가고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로 이어지고, 그 이야기를 더 강화시키는 게 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접시 위에 광어 겁내지 마라.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좀 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좀 재미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 갑자기 막 광어 이런 생동감 넘치는 비유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와 별개로 감사원을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프레임을 잡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원래도 그렇게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일 뿐더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사실은 꽤나 중립성이 보장될 만한 인물이고, 최근에 보면은 그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뭐 감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를 자꾸 뭐 하나 할 때마다 여당, 야당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는 정치적이니 뭐니 뭐 하기 시작하면 감사원은 뭐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 정도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봐야죠. 게다가 이 통계 이런 분야는요, 수사가 바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분야예요. 너무 전문적인 분야고,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감사 역량이 있는 감사원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다. 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적인 감사를 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체제 감사 원전 감사 엄청 했었잖아요. 그때도. 체제 감사원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다. 정말 민주당에서 실패한 인사죠. 네. 어찌 보면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국민의힘 의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이분들은 어찌 보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뭐 뒤통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감사원이 이렇게 적극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감사에도 적극적인 감사와 소극적인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전 정부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다 가져와서 다 해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과연 이게 맞나? 그리고 나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수사로 이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감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예. 감사원장 하려면 이름이 최재 머시기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처음에 임명될 때부터 뒤통수 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과하게 억압하고 보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문제 제기하면서 사실 상대 진영으로 넘어오는 예. 거고 뭐 조무천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케이스는 케이스라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도한 통계 마사지 한다면은 나중에 문제 제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누가 정부가 들어와도 통계청은 그냥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2022년을 총정리하는 연말 기획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